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두일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었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그 융합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전공이 인문사회 예술이든 공학이든 간에 인문 학생들한테는 공학교육도 하고 공학교육 을 통해서 또 인문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한 그 학제 간의 그 융합된 교육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오늘 강의가 이게 너무 또 이 기술에 치우친 공학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또 너무 인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렇다 보니까 어떤 그 이 각 학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강의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저도 그런 강의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줘야 하는가라는 그 깊은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요. 그 한 페르시아의 이 왕과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왕한테 아주 기쁜 선물을 하나 해줍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아주 그 아름다운 체스판을 선물을 하죠. 왕은 이 선물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이 신하의 이 갸륵한 마음이 감복이 오기도 해서요. 신하에게 너에게 무슨 상을 내려줄까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신하는 참 검소하게도 왕이시여, 저는 큰 상을 바라지 않고 이 체스에 이 판이 6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칸에는 쌀 1톨, 두 번째 칸에는 쌀 2톨, 세 번째 칸에는 쌀 4톨. 뭐 이렇게 이제 쌀을 놔달라고 합니다. 왕은 듣고 나니까 참 아주 검소한 그 상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런데 불과 1분도 안 돼서 왕은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32번째 칸 정도의 쌀을 넣게 되면은요, 지구상에서 나는 모든 쌀을 갖다 놔도 이 신하가 요구하는 그 이 쌀의 양을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게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왕은 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신하는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과학기술 문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지수적으로 거듭 제곱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기술들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러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구가 탄생된 시점을 하루, 그러니까 24시간 전으로 한번 놓고 보자.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난 시점은 한 100만 년쯤 정도라고 되나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 인류의 그 이 선조? 아무튼 그러한 그 인류가 탄생된 시점이 100만 년 정도로 환산을 하면은 불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류 탄생은 2초 전의 일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그 기술 문명의 태생을 알리기 시작했던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정말 이 가늠할 수 없이 짧은 시간 전에 이 지구 탄생 역사에 비교하면은 생성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술의 발전이 멈출 줄 모르고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이면은 그 기술이 인류가 인류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기술로 되지 않겠냐. 인공적인 뇌를 만들게 되고 또 인공적인 신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시점이면은 인간은 신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미래학문 분야에서는 이 시점을 바로 이제 그 특이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이제 이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시점이 오면은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기술을 통제할 수 없는 시점이 돼버린다라고 하죠. 많은 미래학자들은 그 시점을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림대로 뭐 2030년에서 2050년까지 보고 있는데, 그것을 통계를 내보면은 한 2045년쯤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일까요? 뭐 적어도 우리가 생존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명한 뇌과학자 샘 해리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컴퓨터라고 하죠. 이 컴퓨터가 처리하는 생각의 속도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의 뇌보다 100만 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어느 날 사람의 수준과 같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100만 배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면은 사람보다 2만 년을 앞서간다라는 속도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MIT라는 대학이 있죠. 거기서 인공지능을 참 잘 만듭니다. 이 인공지능이 어느 날 사람과 같은 수준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일주일만 지나면은 100만 년이 빨라지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처리와 뭔가의 과학 기술을 인공지능은 해결해 내겠네요. 이 문제가 바로 이제 급박하게 와 닿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너도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 인공지능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일주일만 먼저 개발해도 뭐 계산상으로는 2만 년을 앞서간다라는 논리가 나오니 이것은 승자 독식 논리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우리가 단 하루만 먼저 개발해도 몇백 년, 몇천 년을 앞서갈 수 있는 정보량을 처리하고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너도나도 인공지능을 우선적으로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던 특이점을 향해서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쉐이퍼라고 하는 한 로봇이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진들은 거기에 어떤 이 감정의 처리 흐름을 인공지능에 삽입해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쉐이퍼라는 로봇에게 이 어떠한 이 동그란 통으로 탑을 쌓게 한 다음에 그것을 무너뜨려 보라고 합니다. 쉐이퍼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쌓았는데 이것을 왜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재차 이 요구를 하자 쉐이퍼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사람의 명령에 부당함을 알리지만 끝내 사람의 명령대로 탑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사람만큼의 감성이 심어지게 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진 않을 거다라는 한 단편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다가왔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시작부터 혁명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기억이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1차 산업혁명은 이 농업에 의한 뭐 혁명이 진행되다가 이제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전기기관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또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이 전기 동력이 발전되면서 또 다른 발전을 하게 되고 또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에 정부화 혁명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정부화 혁명 선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인터넷과 또 이 모바일 또 여러 가지 그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것은 또 다른 혁명처럼 이 어떠한 이 혁명의 물결을 느끼게 됩니다. 2016년도에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 세계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분께서 이 슈밥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에 의한 이 혁명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이제 이 증기기관 동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공업 단위의 이 어떠한 이 형태가 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또 이때 그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근대적 계급이 생성되게 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와 이제 피고용인이 생기게 되면서 이 부의 축적에 따라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을 이제 이 반론의 이 어떤 그 이론을 펼치면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여러 가지 그 운송수단과 이 생산체계 확립이 바뀌게 되죠. 2차 산업혁명은요, 이 중화학공업에 의한 이제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이 어떠한 이 생산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 때문에 제국주의가 출현되게 되고 또 이 각 열강들의 그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이 세계 1차 대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제 이 컴퓨터 제어에 의한 자동화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된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네 그 선배님들, 할아버지들, 갑자기 회사에서 손으로 글씨를 쓰던 업무 형태가 컴퓨터로 바뀌게 되면서 부랴부랴 아침에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뭐 워드 프로세서를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전산화와 관련된 그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런데 어느새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그 키워드는 연결인데요. 그 앞에 초연결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초연결된 사회,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이 된 사회고 융합이 된 사회인데 어떠한 그 진정한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무인 운항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3D 프린팅,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기술 같은 것들이 초연결되고 융합을 이루게 됩니다. 물리적인 행성이었어요, 지구는. 45억 년, 뭐 50억 년 전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때 쭉 이어오던 지구라고 하는 물리적인 행성에서 3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터넷으로 연결이 전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말하고 있는 단어처럼 세계적으로 연결된 큰 거미줄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웹이라는 것 자체가 거미줄을 의미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결된 지구는 사이버 행성 제2의 지구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연결된,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 만물의 연결을 이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냉장고, 자동차, TV에도 다 인터넷이 들어가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렇게 모든 사물과 사람이 갖고 있는 기계들이 연결이 되니까 초연결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지털 행성 제3의 지구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죠. 인류가 탄생된 이후로 한 2013년, 4년까지 이 만들어진 그 정보의 양, 이것을 이제 이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한 5엑사바이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엑사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우리들 집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요즘은 뭐 한 1테라 정도 되나요? 2테라 정도 되나요? 테라라는 단위는 감이 오시나요? 지금에 있는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그거 위에 그게 1000개가 모이면은 페타가 돼요. 페타바이트가 되고요. 그게 또 1000개가 모이면은 엑사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참 거대한 양이에요. 아무튼 인류가 탄생돼서 한 2013, 14년도 정도까지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보니까 그것이 한 5엑사바이트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인류가 생성한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수많은 데이터가 갑자기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그 SNS들,
페이스북, 그다음에 여러분들 즐겨 하시는 어떠한 그 이 채팅 카카오톡 같은 것들 프로그램들에서 쌓이는 날마다 쌓이는 그 데이터들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 양은 가늠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게 양을 따져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 정도의 많은 데이터 정도? 뭐 그 정도의 수가 지금 이제 쌓여 나가고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의 단위, 뭐 브론토바이트니 락시아바이트니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데이터의 양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참 많이 늘어나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보통의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계산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지금의 현상을 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예측된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아주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기에도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공지능한테 대신시키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초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CPS라고 하죠. 뭐 사이버와 물리적인 시스템의 생태계로 변환된 지구. 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7살 아이들은 이들이 취업할 때쯤 우리가 모르는 일자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65%에서 70%를 가지게 될 거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러한 보통의 직업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라고 하니 이거 이 진로 지도가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분석이 됐고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서도 분석이 다 된 내용들이에요. 또 실제 그렇게 일자리들이 변화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5년간 사라지는 일자리가 714만 개.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200만 개. 500만 개 일자리 어디 갔습니까? 그래요. 연마다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은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구조에 의해서 일자리가 부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일자리 구직난, 구인난 같은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기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역시 인공지능과 로봇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일자리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직에 대한 수요는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러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러한 일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여가 생활을 하고 뭔가 창작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안전하고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이 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한 내용대로 기계나 그 인공지능으로 대치될 확률이 높은 아주 높은 순위에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보고 있으면은 뭐 이 노동을 요하는 작업들, 또 단순 반복을 요하는 작업들, 또 단순 계산을 요하는 작업들에서 어떤 그 화이트 칼라 계층, 그러니까 이 회계사, 펀드 매니저, 변호사 이런 쪽까지 없어질 직업의 순위에 아주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청원 경찰, 조세행정 사무원, 격리 사무원, 환경미화원, 뭐 택배원 이러한 이 정도는 이해가 가죠. 그래, 이것은 로봇이 대체하기에 상상이 그럴 것 같아. 라는 어떠한 공감이 들죠. 그러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자동화로 대체되지 힘든 직업일 거야라고 나와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화가나 조각가, 또 사진작가, 뭐 글을 쓰는 극작가, 그 다음에 연주가, 음악가, 그 다음에 만화가, 무용가, 가수, 뭐 예체능 강사, 가만히 보니까 다 문화예술계통의 전문직을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이 통계가
2년 전 통계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이것은 안전할 거야 라는 그 상상이 맞을까요? 전 분야에서 한번 그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 이 문화예술 창작 분야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어떠한 그 이 문단에 대비하는 이 공모전이 이제 열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 인공지능이 글을 출품해요. 근데 얘가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쓴 소설인데 심사위원들이 이것은 그 괜찮은 글이야라고 판단을 하고서 본선에 이제 올려버립니다. 작가 길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작가 지망생들이 이 어떤 이 문단 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단순간에 그것을 해내버립니다. 실제로 이 러시아에서 출간한 이 추루러브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있어요. 한 8개월 정도 뭐 출판사의 편집장, 그다음에 언어학자, 여러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체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립니다. 여기 이제 그 직역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 러시아 원어로 볼 때에는 아주 괜찮은 문체였겠지요. 그러나 이 번역된 문체를 보더라도 정말 인공지능이 쓴 글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요, 그 톨스토이가 만든 그 안나 카레니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에 일본의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체를 조합을 해서 자신만의 문체로 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출간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버렸다라는 거죠. MIT의 닉 몬트폰트 교수가 이제 만든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계 시계라는 소설인데요. 이것도 히트작이 돼버립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출간을 해버리죠. 이것도 성공을 해버립니다. 이 시스템은요, 작가가 사용자가 뭐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또 어떤 이 배경, 그리고 간단한 줄거리의 요약 정도만 해놓으면은 아주 세밀하게 그 내용을 풀어갖고 글을 써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잘 썼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많이 팔리는 책이 돼버립니다. 중국에서는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 시를 쓰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한테 중국에서 나온 그 현대시, 1920년대 이후의 현대시를 한 1만여 편 정도 이제 그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얘가 시를 쓴 거를 쫙 보고 나서 괜찮은 것 139편 정도를 출시를 합니다. 책으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신의 시집의 제목까지도 스스로 집니다.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라고 하는 아주 시적인 표현의 제목을 만들어내죠. 많이 팔립니다. 또 사람과 인공지능이 같이 이 소설을 써나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쉘리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 트위터에 인공지능이 글을 쓰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글을 써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글을 이어가는 이 콜라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책 표지를 보면은 이 사람과 인공지능의 이 협업 소설이라고 돼 있죠. SF 공포 소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주소로 누르시면은 여러분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 글씨가 인공지능이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검은 글씨가 사람들이 쓴 글씨예요. 아주 재밌게 또 여러 사람이 보면서 펼쳐나가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이 괴기 소설입니다. 공포 소설이기도 하죠. 여기에 또 같이 운영하는 그 나이트메어 머신이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사파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이 배경이 되는 글과 비슷한 이 사진을 넣게 되면은 이 시스템은 변형을 해줍니다. 소설에 맞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아주 괴기스럽게 변화까지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조하는 소설도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미술 영역은 참 대단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미술 시스템이 있는데 실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에게 보여줬더니 이건 정말 세계적인 색채가로서도 손색이 없다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는 그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풍의 그림을 그리는 이제 이 인공지능을 개발해내죠. 그 300점 이상을 분석을 해서 그림을 그려내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에도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 딥드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림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실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전시회를 합니다. 약 한 29편 정도를 전시를 했는데 이게 모두 팔립니다. 그 팔린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편에 뭐 2,200불에서 9,000불 정도씩 팔렸다고 하니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체능계에 지원을 해서 미술학원 공부도 하고 또 등록금 비싼 미대나 예술대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해서 자신의 화풍이 인정받아 그림을 전시했는데 그것이 팔릴 정도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구글의 딥드림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 빈센트 반 고흐의 화풍을 학습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러한 이제 그 기술. 이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더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요. 컴퓨터가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기능이라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자,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려냅니다. 어떠한 영감을 얻어서 자신이 학습한 딥러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쫙 그려냈는데 이 그림이 전문가가 보기에도 참 그 어떠한 그 화풍도 있고 독자적인 영역이 있어 보이기에 돈을 주고 사는 거죠. 화가라는 직업도 인공지능에게 많은 점령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 벌써 이미 이렇게 영역에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쿨리타라고 하는 그 음악 시스템이 있는데 바흐의 음악풍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쿨리타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음악 시스템이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서 음악을 들려줬더니 이건 누가 만든 곡일까요? 바흐풍을 닮았는데 정말 잘 만들었군요 라고 100명 이상이 다 인정을 했답니다. 주쿠텍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우리나라 이 K-팝 음반 레이블 AIM이라고 하는 데서 이 공동으로 이제 이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무가 파핀 현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K-팝 안무가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현장에서 오늘 날씨가 이렇고 또 어떠니까 이런 음악 쪽으로 가볼까요? 했더니 불과 30초 만에 음악을 만들어내서 즉흥적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음악, 미술, 소설, 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인공지능이 만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은 과연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지? 라는 생각. 컴퓨터한테 돈을 입금하나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요. 사실은 기술이 제도보다 먼저 앞장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예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음악, 특히 이제 그 일본의 소니사에서는 이 공개된 인공지능 음악 작곡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도 여기 들어가서 음악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음악을 어떤 그 저작권에서 많이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피해 나가는 그러한 알고리즘으로 곡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도 음악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비틀즈 스타일의 한번 배경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제 가입한 다음에 몇 개만 클릭하면 만들어집니다.
비틀즈 풍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한 작곡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편곡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 기계를 활용한 그 이 능력을 공부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실용음악학에서 얼마나 많은 학원비를 내야지 우리가 저렇게 편집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 실용음악학원 보내서 어떠한 그 작곡가의 길을 걷게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 뭐 동서부의 어떤 컨트리풍의 음악으로 한번 배경음악을 만들어 볼까라고 클릭을 했더니 It's on a sinking, the cattle go down. It's wrapping those wings around. Those wings around. It's time, it's on a sinking, the cattle go down. It's wrapping those wings around. 어떠세요? 미국 동서부 시골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까?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과 만들어진 또는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들이 음원 시장에 출간이 돼서 그것이 팔리고 있고 현재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소유한 회사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맞춘 학생은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학원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틀어주고 또 사람이 만든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이것도 선입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굳이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서 들려줬다면은 어떤 학생이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가 않고 인공지능이 만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할까요? 게다가 반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음악 작곡 능력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실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작곡하고 음악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라이브 공연을 합니다. 로봇이 실제적으로 연주를 해버리는 거죠.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인데요. 바이올린을 키는 로봇입니다. 실제로 연주를 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 뭐 어릴 때 바이올린 한두 번은 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정도로 바이올린을 켤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야 할까요? 피아노 학원 안 다녀본 학생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저 정도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엄마 몰래 오락실 가기도 하고 속도 새기면서 피아노를 공부할까요? 로봇과 인공지능은 단순간에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게다가 어떠한 그 관현악기? 자, 각 문화재단마다 또 관공서마다 이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문제들도 많이 선발 과정에서 생기기도 하는데 어느 날 그 관현악단의 지휘자가 귀찮아 우리 다 로봇으로 바꿔버려요. 내 지휘를 참 잘 따라올 거야 라고 싹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춤을 추는 로봇도 있습니다. 기존에 음악이 나오지 않아도 로봇들은 춤을 추는 그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춤을 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로봇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나오는 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춤을 춘다라는 게 다른 거죠. 이제 우리 학생들 잘 가는 클럽에 가면은 클럽 무대에서 로봇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겠네요. 첫 번째는 이 로봇을 사족보행 로봇으로 만듭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에서는 이 로봇이 사족보행 기계 구조로 되어 있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봉제를 해가지고 예쁜 인형 모습을 하게 하고 뭐 키티머리 같은 것을 예쁘게 씌워놓으면은 이 움직임이 상당히 귀엽게 보일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든 영화도 어떠한 그 SF 영화제에 출시가 돼갖고 탑10 안에 들어버립니다. 이 인공지능은요, 등장인물의 성격, 연기, 방향, 그 다음에 무대, 조명, 여러 가지 감독이 할 일들을 다 해놔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8분짜리로 만들어져서 공개가 되게 되는 거죠. 영화 감독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일인데 인공지능은 해내고 말아버립니다. 점점 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세상에 있는 영화들이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경우에는 슬퍼하고 또 어떤 경우에 흥행이 되고 어떤 대사를 넣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흥분하더라 라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나리오를 써 나간다면은 그 영화의 흥행 여부는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지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 나가고 영화의 어떠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공개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공지능이 연출하고 감독을 해서 조금은 괴기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본 사람들의 평은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너무 기이하다, 신선하다, 이러한 평가로 나눠지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만든 이 작품을 사람들은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영화제에서 탑10 안에 올랐다는 거예요. The way you were sent to me, that was a big, honest idea. 결국은 이제 이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영화에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긴 생머리의 여배우가 새 영화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갖습니다. 눈까지 깜빡거리는 이 배우는 사실 제미노이드 F라는 이름의 로봇입니다. 최근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된 영화 사요나라에서 원전 사고 이후 끝까지 주인 곁을 지키는 로봇 역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로봇을 다룬 영화는 많았지만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이 직접 출연해 비중 있게 다뤄지기는 처음입니다. 로봇 과학자인 이시구로 오사카대 교수가 제작한 제미노이드 F는 몸값만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초로 연극 무대에 서기도 했던 이 로봇은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조정되는데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포함해 65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어 어떤 로봇보다도 사람과 더 닮았다는 평입니다. 다만 두 발로 걷는 것은 불가능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영화는 오는 21일 개봉할 예정인데 로봇 배우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빠르게 인공지능과 로봇은 우리 주위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까 이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떻게 변할까를 말씀드리다가 제가 문화예술 창작 분야도 이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유로운 분야가, 안전한 분야가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머나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예측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유망한 직업이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통제하는 직업 쪽에 종사하면은 그쪽은 유망하고 안전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미 인공지능 자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더 편하게, 더 쉽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공부해서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을 때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중등학교도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필수가 돼서 올해부터 연간 36시간을 해야만 되죠. 그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소프트웨어를 짤 줄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훨씬 더 편하게 자신들의 언어로 더 프로그램을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나라는 이 4차 산업에 대한 이 적응 준비가 OECD 국가 중에서는 다소 좀 늦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쪽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4차 산업 전략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세워서 이 변해가는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그다음에 국가의 전략, 이러한 것들이 빨리 4차 산업 위주로 재편돼서 우리가 시대에 떨어지지 않는 국가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기업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현실에서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하고 대비하는 시대로 이 발맞춰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로봇과 인공지능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핫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예요. Everybody downstairs. Come on, you guys, I got a surprise for you. What is it, Daddy? By the year 2005, Are you one's family? I guess so. every home will have an NDR 114. Andrew, this is very good. Thank you, sir. I think it sucks. Sucks. Chickens do not have lips. He was designed to serve humans. Would you please open? 자,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로봇은요, 정비를 잘하면은 쭉 가죠. 근데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집에 가정용 로봇을 들여오죠. 이 로봇은 집안의 아이도 교육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뭐 그럽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한테 펼쳐질 일입니다. 뭐 냉장고 하나 사듯이 자동차 한 대 사듯이 돈을 좀 더 많이 내면 아주 좋은 로봇을 사서 여러 일에 쓰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로봇이 들어왔는데 이 로봇이 점점 아이와 지내면서 같이 진화를 합니다. 학습이 가능하니까요. 어느덧 이때 만났던 저 아이는 커가지고 할머니가 되고 또 그 할머니가 손녀를 낳죠. 손녀까지 생기죠. 로봇은 계속 함께합니다. 그 손녀와 이 로봇이 사랑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로봇은 무한한 이 생활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과학 발전은 계속 이루어져서 이 로봇은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이 특이점에 이른 어느 시점에서 이 로봇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과연 이 로봇은 자신의 무한한 삶을 포기하고 할머니의 손녀, 아무튼 그 손녀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무한한 생명을 포기할까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죽어가죠. 이 영화는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 다시 말해서 이 로봇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운 그러한 사람이 쓴 그 SF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예요. 로봇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3대 철학이 있습니다. 로봇의 3원칙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세계 로봇 연맹에서도 모두가 인정한 내용인데요. 모든 로봇에게는 이제 이러한 철학적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방관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1원칙, 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람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로봇 보고 저 사람을 때려. 그러면은 1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원칙은 요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다, 로봇은. 라는 원칙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1, 2, 3원칙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0원칙을 세우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류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되고 행동을 하지 않아서 또 인류가 피해를 입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0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 원칙이 모두 어긋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것을 다룬 영화가 바로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주말에 이런 영화들 한번 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로봇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또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 로봇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언제 생긴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1920년대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들어진 어느 희곡에서 이 로봇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됩니다. 동부 유럽 쪽에서 만들어진 로솜의 만능 로봇이라고 하는 이 희곡에서 이 연극 대본으로 쓰여졌을 때 로봇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아주 우울한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이 로봇들이 결국은 사람의 명령에 반항을 하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반항이 생겨갖고 사람들을 모두 멸해버리고 자신들이 이제 이 왕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로봇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1920년에 나왔단 말입니다. 자, 가만히 듣고 계시다 보니까 저분은 도대체 공학을 얘기하는 건지 4차 산업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래전 뭐 문화관념까지 얘기를 하면서 로봇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제간 융합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문학 쪽에서도 기술적인 철학 얘기가 나오고요. 또 공학 쪽에서도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그 범주를 떠나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융합된 관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은 그 조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화와 전설 속에서도 이 로봇의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과 사람이 로봇을 창조한 개념이 다르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걸 논문으로 썼어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창세 신화는 그 이 여화 신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반인 반수죠. 이 반은 뱀이고 이제 반은 그 사람입니다. 이 신이 중국 땅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 흙으로 한 땀 한 땀 빚어갖고 만듭니다. 그런데 그 넓은 중국 땅을 채울 수 없게 되자 대량 생산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화라는 신은 이 흙탕물에 새끼줄을 튀겨가지고 방울방울 튀어나가는 그 알갱이들이 다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이 여화 신화에서는 그렇게 한 땀 한 땀 만든 인간들은 귀족이나 왕족이 되고, 새끼줄을 튀겨서 만든 사람들은 평민이나 천민이 됐다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로봇 개념에서 보면 생산 개념과 상당히 일치하거든요. 처음에 로봇을 설계할 때는 이 기능 저 기능을 넣어갖고 아주 비싼 돈이 많이 드는 로봇을 만들지만, 그것을 대량 보급할 때에는 여러 기능을 제거하고 대량 생산하면서 싸게 확산하게 하는 개념과 같다라는 거죠. 뭐 그러한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면은 이 신화와 전설 속에서도 참 많은 로봇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신들이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을 대신할 인간을 창조하죠. 인간이 노동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로봇을 창조하는 개념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도 흙과 물을 반죽해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신의 장난감 불을 훔쳐가죠. 그러한 이 논리와 같이 이 로봇 개념을 보시면은 신화와 전설 속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 아폴로니우스 로디우스 아르고호의 모험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탈로스라고 하는 청동 로봇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영웅들이 배를 타고 모험을 하는데, 크레타 섬을 지키는 저 탈로스라고 하는 로봇은 전투 로봇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한 영웅이 뒤꿈치를 깨버리니까 구릿물이 흘러나와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철인 28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원작 모델이 됩니다. 정확히 예전에 나와 있는 전설에 로봇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극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쓸 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그것도 로봇과 관련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한 천재 조각가가 이 여성 편력이 되게 심해서 모든 여성이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여성을 조각에 들어가죠. 근데 조각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한테 매일매일 빌죠. 이 조각상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인공 피부와 인공지능을 선사해서 사랑을 이루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있는 만불산 이야기도 이제 교차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사실로 전해져 오는데요. 사람 키만한 이 탑에 밑에는 스님 인형들이 한 그 10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어떠한 버튼을 누르면은 걸어다니며 절을 하고 그랬답니다. 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데, 실제로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돼 있고 중국 고서 두양잡보에도 기록이 교차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당 황제가 이거는 사람의 기술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 그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장군 이사부, 예, 그 우릉극이라고 지금의 울릉도가 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이 조정의 말을 듣지 않자 정보를 보내죠. 그래서 로봇 사자를 싣고 가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더 이상 조정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이 로봇 사자를 너네 섬에 풀어놓겠다 하자 모두가 다 이 머리를 조아리죠. 실제로 이것도 이제 교차 기록이 이제 돼 있고 이 로봇 사자가 아예 공원도 있죠. 울릉도에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다른 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해상 전투에서 활용됐다라는 내용도 있는 거 보니까 전투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그 신화와 전설의 기록이 있죠. 중국에서 열자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모광이 노는 걸 좋아해서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한 촌부가 옆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게 인형입니다 하는데 이 인형이 이 주왕 옆에 있는 그 후궁을 보고 윙크를 해버리죠. 그래서 왕이 이 대노해서 병사 보고 쟤를 죽여라 그랬는데 정말로 발기발기 찢어 죽이니까 안에서 부품들이 나왔죠. 그 열자의 기록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기축인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탈무드에 나오는 골렘 얘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마에 마크를 새겨주면은 이 유태인들을 보호하는 그 보호 로봇으로 작동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뭘 써주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 있죠. 이 내용은 그대로 이 반지의 제왕 이 소설 스토리에 쓰여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렘이 됩니다. 로봇 이야기는 참 여러 방면에 많이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 신화와 전설 속에서 가만히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사람과 유사할수록 완벽한 로봇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로봇들도요, 점점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람과 유사한 로봇이 완벽한 로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데요. 로봇은 이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은 세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사이보그예요. 안드로이드는요, 아직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과 구별이 안 가는 로봇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는 딱 봐서 머리, 팔, 몸통, 다리 정도 있는 것을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해요. 하지만 딱 봐서 로봇인 걸 알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이보그? 이 개념에 의하면 여기도 사이보그가 많이 계시네요. 뇌 이외에 수족이나 장기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장착해서 개선한 인간을 얘기합니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서 보정했으면 사이보그고요. 이 개념에 의해서요.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껴도 사이보그고,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집어도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는 그런 개념이에요. 기본 태생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육병한벌 사나이 소모주,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이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그 망막이 망가진 노인에게 수술을 해서 인공망막을 장착을 해서 앞을 보이게 했다. 사이보그 개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로보캅은 당연히 사이보그죠. 이런 그 3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지능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사실 인공지능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이 인공지능을 설계하기 위해서 기계가 따라가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암흑기를 맞이하다가 이 딥러닝,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배우는 기술, 학습하는 기술을 접목하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실 알파고는요, 2의 170승이라고 하는 진짜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컴퓨터가 해낸 거예요. 그래서 앞 사람의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파고에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인공지능이 펼쳐가고 있는 이 미래는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제가 이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현황과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과 이 로봇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던 이 창작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